그리고 중국 얘기도 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특히나 7월 주요 경제지표 뭐 소비 생산 투자 이게 이제 트리플 둔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인민은행이 약간 경기 부양 관점에서 MLF 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산 시장은 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또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중국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봉쇄 정책 전면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국 좋아질 거라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네. 금융기관들 또 중국 내 경제 예측 전문기관들 등등해서 모두 다 중국의 월요 성장률은 5%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 이상 간다. 맞아요, 경기 맞아요. 회복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들은 화폐 그림자원에 매여 있어서 실물 부분만 본 거예요. 통화금융 부문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통화금융 부문은 왜냐하면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용 창조 원리와 신용 파괴 원리가 연달아 작동을 하잖아요. 그 통화량의 변동치는 신용 승수배의 2배잖아요. 신용 승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큰데 이게 2배가 되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 커요. 근데 중국은 이미 2019년도부터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됐잖아요. 뭐 빈집 6,500만 채 원 얘가 그때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이 일하는 홍수가 몰려오고 있는데 중국은 통제 경제 체제라는 강력한 댐을 건설해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넘치지 않고 다행히 막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여러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동안에. 비구이안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중릉, 국제신탁인가, 이런데, 또, 흥당으로 파산 신청, 이런 등등의 여러 일이 벌어졌고, 지방정부들 지금, 재정구조도 지금, 거의 파산 직전에 갔다라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물들이 지금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중국 1대1로 사업으로, 제공했던 9,700억 달러의 상업차관이, 거의 모두 부실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제공했던 나라들이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 가치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상업초관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장부 가치로 평가하니까 경영수지가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가로 한번 평가해봐요. 중국 금융기관들 거의 다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의 은행 주가들은 폭락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면을 안 보면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구이안이 중국 내 최대의 그 건설 회사고 홍다보다 뭐 4배 정부 지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 네. 그런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파산 위기에 몰리냐고요. 중쯔그룹의 중농 국제신탁도 굉장히 튼튼한 금융회사였잖아요. 그림자 금융기관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경영 수지들 또 주요 다른 어떤 경영 지표들 우수한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만기가 된 채권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중국 경제 내에 유동성이 갑자기 위축된 거예요. 유동성이 수축되니까 신용 파괴를 당연히 작동을 하잖아요. 신용 파괴를 작동하니까 경제 내에 있는 유동성이 신용 승수료만큼 줄어드는 그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가 무색하게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먼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제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약간 비구이안 이 얘기도 좀 여쭤볼까 했는데 여기가 홍다보다 4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다가 이제 파산 신청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게 이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어. 또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흥다그룹이 왜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겠어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본거지를 둔 국제금융자본들, 특히 해치펀드들, 중국에 엄청 투자했어요. 근데 그 투자한 그 투자 상품들이 그 가치가 지금 10분의 1 토막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리먼 브러스 사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도 금리가 본격화했는데 사실은 그 트리거는 1년 전에 벌어졌었어요. 2007년 7월 달에 베어스턴스 소속 헤지펀드 2개가 파생금융상품이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니까 고객 돈 16억 달러를 잃어요. 그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지펀드만 이제 파산하면 이제 그걸로 멈출 수가 있는데 이 베어스턴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당시에 베어스턴스는 현금 보유율도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았고 경영수지도 다른 금융기관 평균치보다 더 좋았어요. 지표는 멀쩡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8년 3월인가요? 4월 10일인가요? 뱅크런이 벌어지잖아요. 뱅크런이라는 것은 어느 은행에서 벌어질지 몰라요. 투자자 혹은 저축자들이 불안 심리를 느끼는 순간에 돈 빼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9월 14일 날 리먼 브러스가 파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올해 이미 3월 달에 신용 파괴 원리는 작동을 했어요. SBB 사태. 실리콘밸리. 그 앞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연달아 파산했잖아요. 은행이 이렇게 5개가 연달아 파산했다는 건 뭐예요? 경제 내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 정부가 서둘러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장하겠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 발표하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들로 전염되는 걸 막아냈어요. 그래도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는 것은 차단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힘이 약했어.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부동산 얘기하면서 잠깐 그 지방 정부 부채 이것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부채까지 합산할 시에는 뭐 전체 부채가 그러니까 정부 부채인 거죠. 중국 GDP의 뭐 3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말로만 심각해요. 지방 부채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수치도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방 정부들을 경쟁을 시켜요. 성장률이 높은데, 일자리 많이 창출한데, 외국 기업 많이 유치한데, 그쪽의 인재들을 발탁해서 중앙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막 그래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그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그러니까 일부 손실이나 이런 걸 숨겨왔었어요. 지방정부 부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포착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비교적 정확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그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지방 그 재정에 30 내지 40% 충당해왔어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을 이제 개인들이 가질 수 있지만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사용권만 지방정부들이 매각할 수 있어요.
그 토지 소유권만 매각해서 이제 그걸로 지방정부 재정의 30-40%를 충당해 왔는데 지금 그게 반토막 났잖아요. 토지 사용권 지금 20%대로 떨어진 그런 지방정부도 있어요. 100%는 20%로 5분의 1 토막 나고. 아, 최대치보다. 아. 최대치에 비해서 몇 년 전이죠. 거기에 비해서 20%대로 떨어진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줬어요. 지방정부들이 지방채를 이제 적자니까 그 규모만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했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데 계속해서 발행하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지방금융공사라는 걸 설립할 수 있게 허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금융공사에서 그거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여력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수입은 없으니까 지방금융공사도 지금 도산 직전에 가 있어요.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도 문제지만 또 더 심각한 것은 그 국유 기업들이에요. 국유 기업들 경영 수준도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또 더 심각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또 어디 갔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온갖 세제 지원, 재정 지원, 보조금 지급 뭐 등등을 통해서 그 성장시킨 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90% 이상이 지금 당장의 도산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수익이 악화됐어요. 지금 극소수만 살아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요. 기업 두산 사태 나면 지금 청년 실업률 뭐 지금 발표도 못하지만 21% 넘겼다는데 그 도산하면 누가 채용을 해요? 지금 중국의 중추산업으로 발달해 있는데 지금 이 세 산업이.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저것도 해결 불능입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또 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방정부들이 또 똑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 전체 수입의 45% 정도가 토지 판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토지는 국유지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지방정부들이 그걸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이거든요. 그럼 그 지방정부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 토지를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닦은 다음에 그거를 민간 개발업자들한테 분양을 한 거죠. 이용권을 분양한 거예요. 그럼 그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빚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고속도로도 놓고 뭐 고속철도도 놓고 뭐 공항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들을 한 거죠. 그러면 또 집을 짓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지방정부의 부채 갚는 상환하는 돈은 땅을 팔아가지고 또 충당을 한 거죠. 계속 땅 파는 걸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GDP, 그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의 30% 뭐 25%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 거의 대부분이 이 땅하고 얽혀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를 팔아서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그 인프라가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는 데가 많고 예. 부동산 자체가 지금 또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야, 지방정부 빚이 너무 많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정부가 뭘 했느냐? 이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뭐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그래, 융자평대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LGFB,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어요. 지방정부마다 다.
그걸 통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편법으로 그런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또, 그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는 거는 땅 팔아서 갚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지방정부의 빚이 GDP 한 100% 됩니다. 100%면 50.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GDP 50%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걱정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방정부 부채만 한 100%가 되는 거예요. GDP에. 그래서 그 GDP, 그러니까 부채를 다 합치면 중국이 한 300% 돼요. 300% 좀 넘든가. 뭐. 아무튼 부채로 이루어 놓은 경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래도 쓸모가 있는 게 만들어졌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니까. 네. 부채이면서 또 자산이니까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쓸모없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도 없는 지방공항들이 있고, 뭐, 짓다가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들이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네. 야, 이게 또 터지면은 우리나라 안전하진 않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중국이. 그 특성이 뭐냐면, 왜 요즘에 뭐 리만 모먼트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부도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연쇄 부도로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해외로. 가능성은. 예.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금융으로 중국과 얽혀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기껏 얽혀 있다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다. 중국 뭐 주식을 산다든가, 특히 홍콩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이 저개발 국가들, 신흥국들에다가 빚을 많이 줬죠. 그런 식으로 얽혀는 있어도 미국처럼 금융으로 뭐 그냥 복잡하게 파생 상품이 얽혀 있고 뭐 이게 없어요, 중국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중국이 해외에 지은, 그러니까 대외 부채, 중국의 대외 부채는 GDP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 중국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한 그런 부채들인 거죠. 300%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파만파로 모든 나라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은. 그 안에서 매우 복잡하지만 밖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은 특히 금융적으로는 폐쇄적인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중국만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만 중국이 그렇게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 경제에 대한 전망도 따라서 같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영향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연쇄부도가 난다. 중국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 중국의 빈집 통계 이것도 네. 이제 뭐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제대로 발표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비슷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결국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 네. 이런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지난 6월에 21.3%, 그 다음에 7월엔 당연히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연 발표를 중단을 해서 이 발표를 중단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발표를 중단을 했는데 중단한 그 이유를 보니까 16세에서 24세 거기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탕핑족인데 탕핑족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영어로 하면 lying flat.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 숫자를
젊은 사람들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면 뭔가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발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21.7이었나요? 21.3이었나요?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숫자를 보면요. 그 숫자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21.3%라고. 과소 좀 계산될 수도 있다. 예. 중국 실업률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일한 거예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일주일에 8시간 뭐 이렇게 이상 일해야 그거는 일한 거다. 이렇게 치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한 거로 친 거예요. 실업자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 이러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숫자가 얼마냐면 9,60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4,800만, 거의 정확히 50%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800만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학교를 안 다니거나, 뭐 졸업했거나, 뭐 일하거나, 그런데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4,800만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2,600만이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600만이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1,600만이 있어요. 그 1,600만이 탕핑족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데 일할 생각도 없는 거죠. 일할 생각이 없으면, 즉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 그게 실업자지. 그게 뭐예요? 실업자죠, 사실. 네. 근데 실업자를 안 잡히는 거예요. 그 1,600만이. 그 1,600만 그냥 집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 실업률이 46.5%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한 걸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치면요. 그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그냥 간주를 한다면 한 60% 될 수도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취직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특히 이게 시진핑 주석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이런 데를 막 두들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성격이냐? 그거는 대학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바로 그런 일자리들인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뭐, 가장 첨단 일자리잖아요.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예. 중국의 직장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겠어요.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그래봐야 그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게임 회사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욱더 아무 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나마 제일 나은 데가 국영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영기업의 근로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이래저래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민간기업은 그렇게 이제 쫄아드는 거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무튼 중국의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전체 실업률을 보면 3% 밑이에요. 4% 밑인가? 전체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한 건데 그게 실업자가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실업자죠. 근데 실업자라고 안 치는 거죠. 약간 실업률 통계도 그렇고 앞서서 부동산 통계도 그렇고 약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약간 좀 현실적 외면한 걸 감추는 그런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조차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지방정부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실적을 부풀리고 싶은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그 연준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정말 중국의 진짜 데이터가 뭐냐 그거를 뭐 추측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어차피 데이터가 올라온 걸 취합해서 발표한 거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정확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좀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저도 영상에서 좀 다뤘는데요. 달러 패권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크게 이제 어떤 헤드라인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그 두려움이 있어서 중국 위안화를 줄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위안화가 계속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해 왔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헤드라인의 내용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계속해서 달러가 패권 통화의 위협을 받아왔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이 진행한 것만 갖고도 이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리저브 커런시 관련된 관계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투자를 오히려 비중을 줄인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 위기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중국의 그런 위기설 그 실체는 뭐냐면 지금 그 컨트리 가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이제 그 또 다른 여러 개 회사들이 이제 부도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에요. 중국이 왜 그러냐면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료 보시면 중국 수출입이 벌써 8개월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요번에 최근 거 보면은 수입이 마이너스 12.4%, 수출이 마이너스 14.5%예요. 수입과 수출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면은 간단한 국면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물가도 마이너스가 났고 PPI도 몇 달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그런 어떤 디플레이션 징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이 달러 패권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패권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죠. 1980년도에 그 당시 G2였던 일본을 미국이 패권 전쟁에 의해서 눌러버리고 그 당시에 진행했던 패권 전쟁의 방법이 뭐였냐? 공급망 재편이었어요. 그때 똑같이 그렇게 나왔었군요. 공급망을 재편했죠. 그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반도체를 뺏어서 한국과 대만과 중국에게 줬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모든 수입을 일절 중지하고 다른 데서 수입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그동안 전 세계 제조업 공장과 같이 됐었거든요. 80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는 일본이 미국을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쌍둥이 빌딩 사고 무역센터 사고 막 난리 나고 G2 뭐 몇 년 안에 미국을 앞지른다? 이런 얘기가 80년대는 막 나왔고 전 세계 사람이 소니 뭐죠? 그 워크맨의 신화에 그죠? 그러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심기를 건드렸죠. 미국의 심기를.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그동안 제조 강국으로서 갖춰놨던 그 많은 제조 시설, 제조 역량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루아침에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자료 한번 보시면 일본의 제조업 생산 능력 가동 지수가 80년대 후반으로부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서 가동률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임금이 떨어집니다. 실질 임금, 명목 임금이 이게 일본이죠. 90년대 중반부터는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임금이 떨어지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3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왔냐? 한창 제조업을 돌리느냐고 공장과 기술과 이 모든 거가 투자된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이 여기서 사는 걸 중지해버렸어. 그리고 그 생산을 다른 곳에서 생산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공급망 재편. 일본이 생산하던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이 나중엔 중국이 생산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일본의 제조업 위치를 중국이 고스란히 가져갔던 거였죠. 그걸 지금 똑같이 미국이 중국의
그 모든 수입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을 옆에 지역에서 하도록. 그러는 바람에 지금 30년 만에 일본에게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일본이 요즘 주가가 사상 최고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80년대 패권 분쟁 전에 니케이 225 기준으로 하면 4만 정도 갔는데 지금 이제 3만, 아직 4만을 못 찍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30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런 정도. 그런 정도에 간 이유는 물론 이제 엔화 약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요번에 미국에 의해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잡은 아주 뚜렷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담당했던 그 생산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많은 부분은 일본에게 더 맡기려는, 사실상 일본은 반도체 강국인 게 지금도 증명되는 게 반도체 장비 중에 3개 정도는 거의 일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60%, 70%, 80%가 넘습니다. 한 3개의 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기술은 틀림없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이 갈아타버리는 바람에 잃어버린 30년. 지수로 말씀드려볼까요? 지나간 10년 동안 미국은 1000% 올랐거든요. 주가 지수가. 일본은 마이너스 15% 났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뒤로 가고 있던 일본이 기회가 왔는데 제가 이거 왜 떠드느냐? 중국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인가가 지금 모든 그런 문제의 관건이고, 그거의 한 현상으로 지금 콘츄리 가든 같은 이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증상들. 이게 뭐냐면은 부채가 많은 상태로 부채로 부양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죠.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질문 주신 달러 패권의 도전은 있지만 아직 달러가 패권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이미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그 결과,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중간 결과가 달러 패권을 말해준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표님 채널에서 이와 같은 또 얘기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전에 뭐 후진타오 주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시진핑 주선이 집권을 하면서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라면 일본같이 잃어버린 30년을 가질 것 같냐? 저로서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15억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죠. 일본은 어땠냐?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제조 기술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주문을 딱 없애버리고 공급망을 바꿔버리니까 그냥 붕괴해버렸지만은, 중국은 만약에 준비를 잘했다면, 그 내수 역량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미국과 붙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터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후진타오라든지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시진핑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자기가 독재로 들어가려면 타이밍이 여기서밖에는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그 모든 선배들의 그 조언들을 무시하고 더 생각보다 좀 일찍 발톱을 드러낸 거, 이거 자체가 미국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되밀리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처럼 그렇게 내수가 없는 데가 아니니까 살아는 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완전히 힘을 기르기 전까지 미국과 상당 부분 협조하고 굽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맞아요. 디리스킹은 디커플링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옐런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 직접 날아가서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커플링은 아예 중국을 밀어쳐내버리고 아예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라면, 디리스킹은 중요한 아주 첨단 기술에 관해서만 너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머지 거래는 계속한다. 이게 디리스킹의 차이예요. 미국이 왜 그럼 이런 선처를 베풀었느냐? 중국을 특별히 좋아하냐? 그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중국을 손절해버리면 인플레이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 때 드러났다시피, 만약에 중국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미국은 티슈 한 장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럴 정도의 아직 그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이 심각하게 부닥쳐서 기술적인 측면을 부닥친 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리스킹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이들의 그런 무역 유대 관계는 더 많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얘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중국 체제였다면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할 걸로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데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독재 체제에서 결정할 때는 어떤 무리한 점이 있냐면 최근에 중국이 왜 저렇게 힘들어졌냐면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항 세력을 완전히 발곤세곤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답니다. 돈을 쓰면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고. 그래서 약간 소비가 잘 사라지고. 네, 그리고 숙청을 많이 당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그런 많은 그룹을 이렇게 해도 했지만 지금 이후에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조사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죽겠죠. 다 돈 많은 사람들 그쪽에 관련돼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렇게 돼 있는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과거와 같은 체제였다면 중국은 이거를 상당히 지혜롭게 벗어났을 텐데 시진핑은 독재를 유지하는 게 1순위다 보니까 손해가 오더라도 국가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면들이 저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15억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미국이 디리스킹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을 테니 지금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측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